안녕하십니까. 마이바이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IFRS 17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험회사들이 이제 2020 원래 1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회계 기준인데 2022년 그 시행으로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연기해 달라고 자꾸 국가에다 요구를 하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은 IFRS 4인데 지금 이것을 IFRS 17로 지금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행 회계 기준에서는 뭐냐면 저축성 보험료를 우리가 저축성 보험료를 원래 수익으로 잡아요. 수익으로 잡는데 IFRS 17에서는 뭐냐면 저축성 보험료를 수익에서 제외를 하고 부채를 처리합니다. 부채를 처리하는데 회계 처리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저축성 보험료를 받았다. 그러면 전체를 보험료 수익으로 잡아요. 만약 100원을 잡았다. 그럼 100원.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 100원. 그리고 일부를 적립을 합니다. 부채로 70. 그리고 나서 준비금,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70만큼을. 그래서 실제 이익은 뭐예요? 보험료 수익,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보험료 수익, 이게 매출이죠. 보험료 수익 매출 100원. 그 다음에 준비금 비용, 준비금 70원. 하면 이게 뭐예요? 영업이익이 되죠? 영업이익이 30원이에요. 자, 재무상태표로 보면 자, 현금이 100원. 자산이죠. 현금이 100원. 그 다음에 부채 적립금이 70원. 그렇죠. 순자산이 한 30원 되죠. 순자산이 30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IFRS 17로 보면은 자,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수익이 뭐예요? 매출이 30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뭐예요? 현금이 100원. 현금이죠. 현금이 100원. 그 다음에 적립금이 70원. 자, 재무상태표는 똑같죠? 현행이나 IFRS 17이나 똑같아요. 100원, 현금 100원, 자산 100원, 부채 70원. 똑같아요. 그쵸?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원래 총 저축성 보험료를 받은 총 금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잡았는데 그렇죠. 보험료 수익으로 잡았는데 그리고 그 적립한 만큼을 부채로 잡고 그 비용을 처리했는데 그래서 30원이 영업이익으로 갔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30원만큼만 수익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30원만큼만 수익으로 잡고 그렇죠. 이거 이익은 똑같죠. 30원 이익은 똑같아요. 단지 매출이 총액으로 잡았는데 총액으로 잡지 말고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큼 금액만큼은 어차피 은행에서 우리가 예수부채나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예수부채나 비슷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부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개인들이 은행에다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나중에 은행에서는 뭐예요? 이자 주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돌려주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뭐야 저축성 보험료도 해약이나 만기가 되면 어때요?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을 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부채나 똑같다. 이제 좀 만기가 길다 뿐이지 똑같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라. 그리고 이 총 금액을 매출로 하지 말고 이 금액만 매출로 잡아라. 30원만큼만.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뭐 부채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저축성 보험이 수익으로 처리하고 부채 수익에서 제외되고 부채로 처리한다고 해서 뭐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어디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냐면 이제 IFRS 4 즉 현행에서는 뭐냐면 자산은 시가로하고 부채는 원가로예요. 그리고 IFRS 17에서는 뭐냐면 자산 부채를 둘 다 시가로 해요. 시가로. 여기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IFRS 17로 하면은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연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나중에 여기는 RBC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RBC. 지급 여력 비율. 보험금 지급 여력.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원가에서 시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뭐냐면 부채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LAT라고 해서 부채 적정성 평가. 이건 뭐냐면 원가 평가하고 시가 평가 중 큰 금액으로 부채를 평가하는데 시가 평가랑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시가 평가로 하는데 시가가 더 크면 어때요? 부채가 증가하겠잖아요. 시가가 더 커지면 부채가 증가하잖아요. 차익만큼 더 적립을 하는데 뭐냐면 다 100% 적립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부채의 30%만큼만 자본에서 빠져요. 그렇죠? 증가하는 부채의 30%만큼만 자본에서 빠지기 때문에 뭐예요? 그만큼 보험금 지급 여력이 어때요? 지금도 30%만큼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부채 증가하는 거에 30%만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이 부채 적정성 평가 때문에 좀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생명보험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채 적정성 평가 LAT 보면 지금 원가하고 시가 비교해서 시가 큰 금액으로 평가는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2018년도까지는 뭐냐면 원가가 더 컸어요. 원가가 더 커가지고 특별히 원가하고 시가하고 비교했는데 원가가 더 커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평가할 그게 없었어요. 부채가 늘어나는 게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갑자기 이제 시가가 더 커지는 거 이제 커질 예상이에요. 추정을 해보니까 2019년도에 추정을 해보니까 시가가 더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도 결손이 부채가 더 증가되잖아요. 부채가 더 증가되면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잖아요. 순자산. 이게 뭐예요? 자본. 그쵸? 그만큼 뭐냐면 RBC 비율이 어때요? 줄어들죠. 부채가 증가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 적정성 평가는 부채 증가의 30%만큼 자본이 감소하고 그래서 가용 자본이 감소하고 RBC 그 비율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자본 확충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할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인율이 3% 중반대에서 지금 3% 초반대까지 갔는데 2% 중후반으로 갔어요, 지금. 자, 할인율은 뭐예요? 여기 우리가 부채를 갖다 현재 가치를 구하잖아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해요. 원가를 구할 때 현가를 구해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구하는데 미래 현금 흐름 있죠.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이에요. 미래 현금 흐름을 뭘요? 할인율로 나누는 거예요. 할인율로 이렇게 1 플러스 할인율로 해서 이렇게 현재 가치를 구하거든요. 구하는데 자, 할인율이 높아지면 어때요? 부채는 낮아지고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채는 높아져요. 그래서 할인율이 낮아졌잖아요. 당연히 부채가 증가되죠. 시가평가로 하면. 그렇죠. 특히 뭐예요? 생명보험사는 만기가 길잖아요. 만기가 길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심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게 RBC라는 게 뭐냐면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RBC는 10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기 아니면 중간에 중도 해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비율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당국 공고 기준은 150%예요. 150%고 지금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거의 300%가 넘어가요. 300%가 넘어가는데 자, 킥스는 뭐냐면 이 킥스는 아까 여기서 자산 부채를 시가로 평가했을 때 RBC라고 보면 돼요. 자산 부채를 시가로 평가했을 때 RBC가 보험금 신지급 여력 비율이다 해서 킥스라고 해요. 이 킥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삼성생명이 지금 100%가 안 될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100% 그게 간당간당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생명 자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생명 보험 회사들은 뭐 말할 것이 없잖아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RBC는 이런 거 기존의 보험금 지급 비율이고 킥스는 뭐냐면 자산 부채를 시가로 평가했을 때 보험금 지급 비율이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선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이자 마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현행 IFRS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자 마진 자체를 어떤 손익계산서상에 어떤 그 수익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투자해서 수익이 난 건지 아니면 보험에 대한 어떤 장래 이익으로 수익이 난 건지 자체를 몰라요. 근데 여기는 구분이 없어요. 구분. 근데 이자 마진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IFRS에서는. IFRS. 만약 이자 수익이다. 그럼 이자 수익 100원. 현금 100원. 그러면 적립금 89원. 뭐 준비금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기존에서는. 근데 IFRS 17에서는 뭐냐면 이 준비금을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이 마진을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거. 이 준비금하고 요 준비금하고 지금은 합쳐버리잖아요. 합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보험료 수익에서 나오는 건지, 보험료 수익에서 나오는 비용인지, 아니면 이게 투자해서 이 이자 수익으로 나오는 비용인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나 뭐 이렇게 보험회사 어떤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비교 가능성도 떨어지고 회사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투자 영업을 보험 영업의 어떤 지원 기능으로 인식하는 관행 때문에 어떤 투자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합쳐버리는, 예, 그런 어떤 관행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전에는 지금 고성장 시대였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저성장 시대예요. 저성장 시대. 이 고성장 시대에는 뭐냐면 마진보다도 보험료 규모 등 외형 확대 전략을 취했다고요. 외형 확대 전략. 그래서 좀 마진이 좀 낮더라도 보험료 즉 저축보험료, 저축성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레버리지 확대가 성장에 유리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에는 보험회사의 주요 성장 지표 자체가 성과 평가하는 성장 지표 자체가 뭐냐면 보험료 수익이었어요. 이 매출 수익. 과거에는 그래서 보험료 수익이었기 때문에 이 저축성 보험 있잖아요. 이 저축성 보험을 늘렸어요. 이게 마진이 낮거든요. 이게 마진이 낮아요. 마진이 낮는데도 이걸 늘려서 뭐예요? 전체적으로 수익으로 보험료 수익으로 잡았잖아요. 매출로. 이 매출로 잡았어요. 이게 매출이라는 거예요. 매출. 근데 이거 하지 말고 지금은 이것만 잡으라는 거예요. 30원만 이만큼만 이 과거의 영업이익만큼만 매출로 잡으라는 거예요. 순액으로 잡아. 이건 총액으로 잡았잖아요. 총액법. 이건 순액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어떤 성과평가 지표가 이런 어떤 보험료 수익이라든지 어떤 고성장 시대에는 외형을 봤다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보험료 수익 규모가 이 정도다, 몇십조다. 이렇게 하면 이 회사 튼튼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어때요? 우리가 아주 장기잖아요. 듀레이션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튼튼한 회사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어리버리한 회사에다 넣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에 유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영업을 위해서도 외형 확대 전략을 취했는데 IFRS 17을 시행하니까 뭐예요? 지금 부채도 시가평가를 하니까 어때요?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지금 보험 부채를 증가하는 거죠. 그 대신에 보험 및 투자 영업 성과와 보험 계약 판매로 인한 장래 이익에 대한 정보가 구분해서 제공돼요. 구분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는 뭐냐면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부분에 어떤 이익이 나고 성과가 나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간의 어떤 그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 다른 회사하고도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정보의 유용성이 많이 좋아져요. IFRS 자체가.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이거 안 해요. 지금 유럽과 우리나라 정도만 해요. 대만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연기했다고요. 우리나라 2022년도 지금 하는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약간 부담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소비자까지 생각을 하면 좋은 제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대한 튼튼하게 좀 망할 회사들은 망해야죠. 망할 회사들 좀 망하고 그래야
이게 좀 튼튼한 회사들이 나중에 피해가 안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좀 좀비 형식으로 있다 보면 나중에 피해자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되거든요. 망할 회사들은 좀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망해야 좀 좋은 회사들한테 계속 이런 부분이 돼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경쟁력이 있게 나갈 수 있어서 어때 소비자들도 피해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험 계약은 어때요? 지금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보험회사 입장, 생명보험회사 입장이라 보면 보험회사다. 그럼 보험료를 계약상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보험 계약을 하면. 그런데 또 의무가 있죠. 의무. 어떤 의무가 있어요? 해약 시 해약 환급금을 줄 의무. 그 다음에 어떤 뭐 질병이나 사망할 때 보험금을 줄 의무. 그 다음에 어떤 뭐 설계사 비용이라든지 계약서 발행 비용 등 그 비용을 줄 의무. 그 다음에 배당.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줄 의무. 이런 의무들이 발생한다고 이런 의무들이. 그래서 생명보험의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생명보험료에 이런 게 있어요. 사망, 질병, 보험금, 비용, 뭐 설계사 비용이라든지 계약서 발행 비용, 저축 요소, 그다음에 이익, 위험, 뭐 기대 수익이라든지 보험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죠. 이런 부분들. 자, 유배당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유배당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배당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배당 계약. 유배당 계약을 한 보험이라는 거예요. 유배당 계약을. 그럼 유배당 계약이 뭐냐?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있잖아요. 별도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 이익을 배당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보험 계약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갖다 예를 들면 만약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에 내가 유배당 계약했어요. 자, 제가 삼성생명에 유배당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 과거에 했는데 자 유배당 계약을 했는데 유배당 계약이 뭐냐면 이제 이 배당금으로 보험금으로 뭘 샀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별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당을 주겠다.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럼 이제 보험금 외에도 보험 관련된 부분 외에도 별도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약속해요. 그런데 과거에 이 보험 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는 뭐예요? 이자율이 높았잖아요. 이자율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보험 수익이 상당히 크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 과거에 보험 계약을 한 분들은 뭐냐면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해요. 그 보험 계약 때문에 역마진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이 별도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현행에서는 IFRS 4에서는 뭐냐면 자 여기서 별도 이익이 발생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이익 이만큼 발생했어요. 이익이 발생했는데 뭐 1000억이 발생했다. 그런데 역마진이 뭐 한 500억이다. 그러면 이 IFRS 4에서는 1000억에서 500억 빼면 이 500억에 대해서 이 몇 프로 주기로 했으면 그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당을 주면 돼요. 근데 IFRS 17에서는 뭐냐면 상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상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IFRS 17에서는 그냥 보험 계약할 때 뭐냐면 IFRS 17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나와요. 포트폴리오 뭐냐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단일 풀별로 함께 관리되는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회사 계약하고 잠깐만요. 이거 한번 지우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은행은 어때요? 은행 계약은 어때요? 은행은 자, 사람 있어요. 그럼 은행은 뭐예요? 이 사람의 어때 신용이라든지 별도 개인별로 신용들을 파악을 해서 어때요? 이자율을 책정하잖아요. 뭐냐면 개별적으로 개별 계약 수준에서 인식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은 어때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인별로 뭐 신용을 측정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일정한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두 어떤 합리적으로 계산된 그 적은 보험료를 조금씩 모아서 어때요? 조금씩 이렇게 보험료를 모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어때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어때요? 약정된 그냥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때요? 안정된 어떤 생활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은행 계약하고 좀 틀리죠. 이건 개별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집합 수준으로 뭐냐면 그 인식과 측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위험이 나오지만 이것은 뭐냐면 공동 서로의 위험을 공유한다고요. 서로의 위험을 서로 공유해요. 공유하는데 그래서 리스크가 어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유한단 말이에요. 리스크를 위험을 공유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포트폴리오별로 관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만약 생명보험이다. 생명보험 회사다. 보험회사다. 그냥 보험회사라고 해요. A라는 보험회사인데 이 회사에 보니까 뭐 이게 종신보험이 있어요. 뭐 연금보험 있고 무슨 뭐 자동차 보험 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포트폴리오, 연금보험은 연금보험끼리 포트폴리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이렇게 유사한 위험을 가진 노출되어 있는 그 풀별로 이제 집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여기서도 뭐냐면 손실 부담 계약 집합인지 아니면 손실 부담에 유의적인 위험이 없는 집합 계약인지 이를 또 나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나머지 집합 계약 이걸 나눠가지고 서로 상계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 이 집합과 이 집합을 그래서 유배당 계약의 별도 이익도 뭐예요? 역마진하고 서로 이때는 뭐냐면 이때 별도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역마진이 있어. 그럼 이게 상계 처리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배당을 줬는데 지금은 그 상계 처리가 안 된다는 거. IFRS 17에서는.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서 만약 RBC 지금은 뭐야 킥스 그쵸? 이 비율을 높이려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IFRS 17에 이제 적용할 때에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상계 처리하고 상계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배당 보험 할 때 이제 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혹시 만약 유상증자를 한다 그럼 어때요? 유배당 계약자들은 유상증자 이 사람들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이 배당은 어때요? 또 받아가고 리스크는 부담 않고 수익만 받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어떤 이러한 보험 계약을 한 분들은 상당히 유리하죠. 예. IFRS 17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생명보험 회사죠. 생명보험 회사. 그래서 뭐예요? 지금 자본 확충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요.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뭐 그래서 뭐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삼성생명 같은 거 부동산 많이 팔고 있잖아요. 지금 유상증자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신종자본증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논의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금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부채라는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아마 개정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만약 이것까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 자본 확충에 있어서 지금 다른 중소생명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한 보험사들은 심각하죠. 그쵸?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업황이 안 좋아서 뭐 생명보험회사가 문 닫는다는 뉴스가 나올 때 어때요? 가장 관심을 기울일 종목은 삼성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FRS 27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회사를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뭐 지금 뭐 투자할 현금이 없어요. 지금 풀로 차가지고 그럴 때는 뭐냐면 가장 안 좋은 업황이 가장 안 좋은 회사를 어때요? 계속 공부를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계속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뉴스에 보면 이렇게 공부해놨다가 뉴스에 신문에
뭐 생명보험회사가 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 지금 삼성생명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어때요? 공급자가 줄어들면 어때요? 승자가 독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뭐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삼성생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종 자본증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도 많고 주식도 많고 팔면서 계속 자본 확충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RBC 비율, 킥스 비율을 계속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라 해서 오늘은 IFRS 17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막 공부하는 중이라서 그런데 저도 공부하면서 유튜브 이렇게 좀 이렇게 봤는데 좀 막 잘못 설명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